세미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94년생이고요. 경기도 오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시절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자동차 샤시 회사에서 2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회사를 들어갈 때 학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게 2,100만 원 정도 있었고 회사가 시골이다 보니까 중고차가 필요했어요. 중고차를 사려고 회사 대출 1,500을 받아서 3,600만 원으로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입사해서 1년 정도는 상환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빚을 갚으면서 이제 경매 공부도 같이 했었어요. 1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빚을 다 갚은 상태에서 만 1년 차 때 저는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첫 경공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세미나 하는 와중에 좀 이해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써주시면 제가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거나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신경을 쓸게요. 만 1년 차 때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되게 위험해 보이죠.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는 거죠.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하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신용대출까지 일으켜서 투자를 한 거는 이 경공매 투자에 대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살 때부터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한들 바로 팔 생각이니까 바로 팔면 또 대출은 사라지고 차익만 남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상가 투자를 첫 투자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파트를 8건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아파트 첫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차익이 4천만 원 났었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투자를 했는데 4천만 원의 차익이 난 거예요. 근데 제 당시 연봉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4천만 원을 벌고 나니까 내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하루 8시간씩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한 건의 투자로 한 달 만에 연봉을 벌고 나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아파트 8건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건 정도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거 전업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회사를 다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른 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고생을 하기도 했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6년 차 부동산 경공매 전업 투자자고요. 저는 5년 동안 아파트 34건을 투자했고 상가를 한 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억 자산을 달성했고요. 월 현금 흐름 700만 원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선비 부동산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때 이제 모객을 전혀 안 했었어요. 영상 찍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스레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주셔서 이렇게 강의까지 또 빠르게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재테크는 이제 경매 서식이나 그런 것들 올려놓고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경공매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아시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경매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라고 나와 있죠. 근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살 때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받고 나면 이제 대출 이자를 내야겠죠. 근데 대출 이자를 제가 안 내요, 은행에. 그랬을 때 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갖고 있는 집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담보로 잡고 있는 걸 보고 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제가 대출 이자를 안 갚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담보 물건을 강제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경매로 넘긴다고 하고요. 법원이 중개를 하게 됩니다. 이 경매를. 그리고 공매는 뭐냐?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 등을 이유로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매랑 공매는 거의 동일한 진행 방식과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라에 내야 할 세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각종 그 국가에 내야 할 세금들을
안 냈을 때 이제 국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압류를 해서 매각하는 절차가 공매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는 이 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중개를 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개를 해서 어쨌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나왔든 공매로 나왔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경매는 이제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입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입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공매는 결국에는 이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자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면 이제 입찰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각이 될 때까지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경매나 공매가 시작될 때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공고가 돼요, 처음에. 근데 내가 이제 경매나 공매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시중에 있는 부동산 가서 거래를 하면 부동산을 볼 수도 있고 권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걸 살 수 있는데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한다는 거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이제 유찰을 되는 거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회차에 10에서 30%씩 낮추어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10%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30% 낮추어서 재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슬슬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찰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공매를 활용하면 경공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위험 고수익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재테크라고 제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설명을 드리면 경공매 투자 특성상 이제 살 때부터 싸게 살 수 있죠. 계속 유찰이 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고요. 경매로 낙찰 받아서 받자마자 팔아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매 자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면 대출이죠.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낙찰가에 이제 통상 80%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정말 싸게 받고 우량 물건이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필요 현금이 한 23% 정도는 필요합니다. 각종 취득세나 법무비 이런 거 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을 많이 받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싸게 샀죠. 애초에 싸게 샀기 때문에 팔고 나면 시세 차익만 남는 거죠. 그리고 대출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적은 자본,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한 5억 정도 물건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시세 차익도 그만큼 커지고 그래서 고수익 투자가 됩니다. 저위험 고수익 투자. 단 이 조건은 내가 잘 분석해서 싸게 낙찰 받았을 경우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시세보다 비슷하게 낙찰을 받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수익이 전혀 안 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경공매 투자 얼마가 필요할까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한 물건을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주 아파트고요. 낙찰가가 2억 3,3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보대출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 90%를 받았고요. 보통은 이제 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량 물건이고 워낙 싸게 받아서 90% 대출을 받은 물건입니다. 취등록 법무비가 보통 1.6에서 한 2%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11.6%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한 23%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700이 들었고요. 22에서 23%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가 2억 8천이었어요. 낙찰가가 2억 3,300이었죠. 그래서 매도 차익을 보시면 4,700이 났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낙찰 등기 치고 9일 만에 팔았습니다. 9일 만에 4,700을 번 거죠. 많은 분들이 막 순수익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세금 얼마 냈냐 이런 말씀들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봉 얼마다, 연봉 4천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이제 직장인은 소득세율을 떼고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율인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세율과 소득세율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게 5천만 원까지가 15% 정도 세율이고요. 그래서 그 세금까지 내면 이제 3,200인데 사실상 연봉 4,700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9일 만에. 그래서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을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레버리지가 많죠.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고 또 이거는 워낙 단기간에 팔아서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에 15% 정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투자자라고 부르죠. 근데 경매에서는 15%는 솔직히 일도 아닙니다. 투자금 대비. 다음 물건을 살펴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 아파트고요. 낙찰가가 5,600만 원이었습니다. 5,6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4,400만 원, 80%를 받은 거죠. 보통 이제 80%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취등록 법무비가 그거는 2.1%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23%, 1,319만 원이고요. 이 실투자금이 1,319만 원, 23% 정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을 보면 굉장히 소액이에요. 1,319만 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얼마 정도 있어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첫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2,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경매를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시작부터 뭐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를 투자할 수는 없겠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갖고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작은 누구나 이렇게 적은 금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리스크도 훨씬 적고요. 예를 들어 내가 경매 경험도 없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번에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를 보면 또 타격이 크겠죠. 투자금이 적은 상태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서 자산도 불어남에 따라서 자산도 불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이력도 점점 늘어나면서 노하우가 또 점점 붙고 그때 가서야 이제 비싼 물건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또 실패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매도가가 1억 1천이었고요. 보시면은 낙찰가 대비해서 매도 차익이 5,400만 원 났습니다. 이거는 3개월 정도 매도하는데 걸렸고요. 보시면 이제 소액 투자를 하는 거고 매도 차익이 많이 났죠. 투자금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또 대출이 많이 나와서 싸게 낙찰받으면은 차익이 또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딱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저는 경쟁이 없는 물건들을 선호하고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거를 선택하셔서 경쟁률을 줄이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권리 분석은 깔끔한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어려운 거를 찾는 것보다 권리 분석을 깔끔하되 경쟁이 없는 물건을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문의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DSR이라고 있어요. 개인 대출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가 개인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뭐 부동산을 사면 이제 대출이 나오는 게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3억 정도까지는 대출이 무난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이제 소득이 걸려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소득별 이제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은 이제 DSR을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얼마든
그거보다도 이제 대출을 받는 담보 물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이 깔끔한데 경쟁률이 낮은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사실 노하우죠. 노하우고,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경쟁률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물건의 조회수를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조회수가 엄청 많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게 또 증빙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조회수가 많다고 또 입찰이 꼭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경쟁이 없는 아파트 고르는 팁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또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술을 해놨습니다. 또 질문 없으면 다음 물건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포항 아파트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첫 아파트 투자를 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가 1억 5,500이었고요. 매도가가 1억 9,5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이 4천만 원 났던 물건이고 33일만, 한 달 만에 팔았던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연봉을 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80%를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투자금은 3,300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매도 차익이랑 순수익이 왜 1,000만 원 차이 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연봉이 연봉 4천이라고 해도 소득세율이 이제 15% 정도 돼요.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냥 연봉 얼마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차익이 4천만 원이 났으면 양도세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세율은 소득세율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5천만 원까지 15% 세율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대 비용도 좀 들어가 있겠죠. 보통 인테리어 안 하고 매도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단타를 할 때는 인테리어를 안 합니다. 근데 집을 딱 들어가 봤을 때 너무 딱 봐도 이렇게 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히 수리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전세나 월세, 임대를 맞출 생각이면 이제 뭐 도배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수리는 해줘야겠죠. 누수가 있는지 미리 체크는 어렵냐고 여쭤보셨는데,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집이 공실이었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살면 이제 그 수도라든지 이런 게 안 쓰는 상태여야겠죠. 근데 이제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집 바깥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 수도 계량기. 그래서 그 수동 계량기를 한번 봐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이 공실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누수가 있는 거겠죠, 그 집은.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누군가 살지 않는다고 정확히 결정 내리기도 쉽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살면 뭐 택배라든지, 뭐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소 가보면 이제 관리소에서는 보통 여기 공실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벨을 한번 눌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밤에 한번 가서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래서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경우 임장이 필수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는 잘 안 가요. 저는 이제 워낙 35건을 하는 동안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그 물건이 안 가봐도. 근데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서 이것저것 또 확인도 해보고, 그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워낙 이제 잘 돼 있거든요. 인터넷이. 인터넷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임장만으로도 사실 한 90%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뭘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현장 가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거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미납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납관리비가 이제 낙찰자가 보통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납관리비가 한 5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고 입찰하는 거랑 내가 알고 입찰하는 거랑 입찰가 산정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납관리비가 있을 거고요. 누가 사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예를 들어 공실이면 내가 낙찰 받자마자 문 열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명도하는 시간이 줄죠. 근데 누가 살고 있으면 또 명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너무 세세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크게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임차에 있는 경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명도에 어려움이 없겠죠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내가 그 보증금을 다 받는다고 하면 순순히 나가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제가 확인서를 써줘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집을 비워줬다라는 명도 확인서를 써야 그 사람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공실이라도 강제 집행해야 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법적으로만 보면 사람이 살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짐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함부로 그 짐을 건드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하려면 이제 짐이라도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통상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짐들을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짐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좀 돈이 나가 보이는 짐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귀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점유자랑 연락을 해서 짐을 갖고 가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막 쓰레기 같은 짐들만 있다. 그냥 쓰레기, 이 짐들을 그냥 버리고 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그냥 폐기 처리를 하고 바로 그냥 명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물건이고요. 제가 단 한 건 투자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라고 써놨는데, 이건 평형이 60평형이고요. 최근에 낙찰받은 건데 낙찰가가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이고 이거는 2주 정도 걸려서 명도가 끝났고요. 네, 오타가 났네요. 맞습니다. 4억 8천입니다. 매도가가 4억 8천이고 전세가가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낙찰가가 3억 2천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이죠. 그래서 전세를 맞춰도 투자금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매도가가 4억 8천이니까 저는 일단 두 개 다 내놨어요. 전세랑 매도랑. 근데 보통은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보통 매도만 내놓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지가 있는 주변에 지금 전부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건지 바로 앞에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물건지도 재건축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이제 움직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갈 게 기대가 되니까 저도 전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맞춰도 이제 투자금보다 더 회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투자금만 회수되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전세랑 매매를 같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익이 뭐 1억 6천이죠. 지금 낙찰가랑 매도가랑.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매 투자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건에 500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항상 듣다 보니까 경매 투자 해봤자 뭐 한 1, 2천 정도밖에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이렇게 경매를 배우고 투자를 하시면 그 정도밖에 못 버는 게 맞습니다. 많이 벌기 어려워요. 첫 투자부터. 근데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 또 구력도 쌓이고, 이제 투자 물건 보는 눈도 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량 물건도 찾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이 1, 2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5천이 날 수도 있고, 1억이 날 수도 있고, 뭐 10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매 투자가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라도 꾸준히 내가 경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큰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는 물건의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실 때 내놓는 부동산은 그 지역 부동산 아무 데나 내놓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보통 반경 5km 안에 있는 부동산은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 4, 5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게 빠른 거래의 길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이면 경쟁률이 높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경쟁률이 높죠. 경쟁률이 꼭 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특이사항이 뭐냐면, 전 소유자가 5명이었습니다. 지분 형태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 물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권리 분석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명도까지 끝내고 내놓으시냐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하죠. 명도가 안 끝나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전세나 월세 맞췄는데 그 사람들 들어오는 일정이 있는데 명도가 안 끝나 있으면 계약금을 물어줘야겠죠. 그래서 명도는 항상 끝내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긴 하는데요. 권리 분석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소유자가 5명인 것뿐이에요. 저 고수들이 해야 하는 영역도 아닙니다. 초보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강의에서 풀어드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5년 동안 35건을 투자했는지,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다 노하우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강의에서 다 풀어드립니다.